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또, 여기 보면은, 다른 이제 물리량들 몇 가지가 이제 설명이 나오죠. 심이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이건 아까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질량 M을 갖고 있는 어떠한 물체에, A라고 얘기하는 가속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가해야 되는 물리량. 즉, 어떠한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에 속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뉴턴의 운동 제일 법칙에 의해서 심은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라고 얘기했었죠. F는 이퀄 ma. 그래서 질량. 킬로그램이 표준 단위죠. 그 다음에 A, 가속도죠. 가속도의 국제 표준 단위는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을 뉴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 에너지는 E라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의 표현이죠.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물체에다가 힘을 주고 그 힘을 받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한 거죠. 그래서 F라는 힘을 가한 상태에서 S만큼을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그 둘을 곱한 것이 곧 뭐냐? 어떠한 입자에다 해준 일의 양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는 뭐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감소시키면서 일을 하고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정지해 있는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고 이동을 시키다 보면은 정지해 있던 물체가 이동하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운동 에너지라는 게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항상 본질은 똑같아요. 다만 일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일의 형태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위 자체도 똑같은 걸 사용을 해요. 일의 단위도 줄이란 단위를 사용하고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란 단위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1뉴턴의 힘을 가한 상태에서 1m를 갖다 이동을 하게 되면 뉴턴 미터가 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1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힘과 에너지에 관련된 그러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게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라는 게 존재해요.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입자가 운동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일로 전환할 수 있는, 남에게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다른 물체에 꽝 하고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지되어 있었던 물체에 힘을 가하면서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따라서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도 여러분들이 공식을 많이 봐왔을 거예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위치 에너지라는 얘기는 연력학 하면서도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 전제 조건이 입자가 힘을 받고 있어야 돼요. 입자가 힘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힘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공간 내에 있는 입자들은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물체를 이 위치에다 고정을 시켜 놓으면 움직이지도 지금 얘는 움직이지 않지만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에너지를 얘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얘의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전제 조건이 뭐냐? 힘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힘을 받고 있으면은 힘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게 왜 연력학에서 중요할까? 우리가 계속 이상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상기체의 본질이 뭐냐? 바로 뒤에 나오는 거죠. 이상기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력이 존재하지 않는 기체를 입자라고 얘기를 한다.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상호작용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상호작용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입자가 상호작용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상호작용력이 없고 그 결과 상호작용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지 않는 기체, 즉 운동 에너지만을 갖는 기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상기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이상기체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상기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바로 저거입니다. 지금 제가 써놓은 그거. 입자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력. 여기서 얘기하는 상호작용력이란 얘기는 인력이나 반발력,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력, 반발력과 같은 상호작용력이 존재하지 않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상기체가 인력이나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얘를 무한히 수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상기체 입자는 고유부피를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분필이 있어요. 분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뭐 분필이 지금 눈에 보이니까 사이즈가 얼마냐 그러면은 머리로 그릴 수가 있죠. 근데 눈을 가려놓은 상태에서 분필 주고 난 다음에 이거 크기가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더듬죠. 더듬고 꾹꾹 눌러보죠. 눌렀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가면은 아, 이게 얘의 크기야, 얘의 부피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상기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꾹꾹 눌렀을 때 어떻게 되죠? 저항을 못하죠. 반발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한히 수축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이상기체는 무한히 수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따라서 무엇을 갖지 않는다? 우리가 얘기하는 고유부피의 개념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고유부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 0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73.15도씨에서 부피가 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기체는 반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유부피가 존재하고 따라서 0K까지 절대 온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기체는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무한히 부피를 수축시킬 수가 있어요. 부피 0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0K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가 아니라 인간이 머릿속으로나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상상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또 다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상기체는 고유부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상기체는 고유부피가 없으니까 부피가 없는 녀석은 당연히 질량도 없겠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질량이 없습니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요즘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선생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화학 선생님들, 물리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 그때만 하더라도 수준이 별로였다는 얘기죠. 선생님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정도였으니까. 실제 아닙니다. 이상기체는 질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기체는 질량이 뭐예요? 라고 선생님 이상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죠? 학생들이 다 궁금해할 수 있죠. 이상기체의 분자량은 뭐죠? 그때그때 달라요가 답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상기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풀 때 혹은 책을 쓸 때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1번이 있는데 다음 이 문제에서는 헬륨을 이상기체라 가정을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헬륨의 분자량이 이상기체의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이상기체는 부피는 존재하지 않지만 질량은 존재하고 그래서 질량은 그때그때 정의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질량이 없으면 뭐가 존재하지 않죠? 온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질량이 없으면 운동 에너지가 없고 운동 에너지가 없으면 온도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질량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질량이 얼마냐? 그건 그때그때 다르다. 내가 뭘 이상기체라고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헬륨과 네온이 있는데 헬륨과 네온 모두를 각각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용기 속에는 이상기체 A와 B가 존재하는데 이상기체 A는 분자량이 헬륨의 분자량을 갖는 거고 이상기체 B는 네온의 분자량을 갖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게 이상기체의 질량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이상기체끼리는 충돌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 이상기체는 충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상기체, 얘도 이상기체고 얘도 이상기체예요. 고유부피 없죠? 반발력 없죠? 반발력이 없는데 어떻게 충돌을 해요? 그래서 이상기체끼리는 충돌하지 못합니다. 단, 이상기체는 벽면에는 충돌을 해요. 벽면에는 충돌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상기체는 반발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벽면은 무한대의 반발력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다? 이상기체는 벽에는 반발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끼리는 충돌하지 못하고 이상기체와 벽은 충돌을 해요. 근데 어떤 충돌을 하느냐?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기체와 벽 사이의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 탄성 충돌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면은 무엇이 보존되고 무엇이 보존된다?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 모두가 보존되는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돼요. 탄성 충돌이든 탄성 충돌이 아니든 운동 에너지는 완전 탄성 충돌에서만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충돌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도 그 다음에 운동량도 모두 보존되는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상기체가 벽면과 충돌할 때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만족시키는 기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한다. 정리해서 표현을 한다면 인력 반발력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유 부피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질량은 존재하죠. 네 번째, 벽과 완전 탄성 충돌을 하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자기들끼리는 충돌하지 못하죠. 이러한 특성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것을 용기의 벽면과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한다. 벽과 완전 탄성 충돌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압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죠. 왜? 벽과 충돌을 해야지만 벽에 힘을 가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압력이 존재하려면 완전 탄성 충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이상기체의 법칙이에요. 이상기체는 다음과 같은 법칙들을 완전히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우던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 다음에 돌톤의 분압 법칙, 이런 것들을 이상기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나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만족시키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법칙이라 하고,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만족을 시키죠. 여기서 얘기하는 제한적인 조건은 어떤 조건일까? 기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인력이나 반발력을 무시할 수 있는 조건. 보통은 어떤 조건이죠? 온도가 매우 높거나 혹은 압력이 매우 낮아서 기체의 몰 부피가 매우 낮은 경우, 그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제 기체는 만족시키고, 반면에 인력이나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체는 온도, 압력, 부피에 상관없이 항상 만족시키는 법칙, 그것을 우리가 이상기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기체의 법칙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보일의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단 무엇과 무엇은 일정하다, n과 t는 일정하다라는 조건 하에서, 특히 여기서 t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를 가졌을 때 반비례 곡선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반비례 곡선이 여러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온도가 다르면은 다른 반비례 곡선을 따라서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온도는 상승한다. 그리고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를 갖는 이 하나의 반비례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등원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등원선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는 무엇이 동일하기 때문에, 절도 온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등원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포인트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온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상의 모든 점들도 다 온도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하얀 선상에 있는 개하고 노란 선상에 있는 저 개는 서로 온도가 틀린 거죠. 누가 온도가 높으냐?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높은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의 법칙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은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예요. 아까 보일의 법칙이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였다면, 샤를의 법칙은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죠. 그래서 부피는 무엇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는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 연력학에서 혹은 양자역학에서 모든 물리화학 영역에서의 온도는 전부 절대 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무엇과 무엇이 일정하다면, 압력이 일정하다면, N은 몰수를 얘기를 하고, 몰수와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부피는 오로지 절대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절대 온도와 부피는 정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온도는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가 0K가 되면은 부피가 0이 되는 거죠.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기체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죠. 부피가. 그렇지만 이상기체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요거죠. 아까 보일의 법칙은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부피와 절대 온도가 비례 관계를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부피와 몰수가 정비례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NT가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여기는 NT가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여기는 PT가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뭐냐면은,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고 기체의 몰수가 동일하다면, 기체의 종류에 무관하게 부피는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기체의 몰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기체의 종류에 무관하게 몰수가 동일하면 부피가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아보가드로의 법칙의 본질은 뭐냐? 압력과 온도가 동일할 경우에 부피는 몰수에만 의존해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부피와 몰수는 정비례 관계를 갖는다. 기체의 종류에 무관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자, 이 셋을 합쳐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부피는 무엇에 비례하고, 몰수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비례식은 비례 상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등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비례식을 등식의 형태로 바꾼 게 뭐냐? P, N, T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비례 상수를 집어넣었어요. 그 비례 상수가 뭐냐면 바로 기체 상수 R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정리하면 PV는 이코로 nRT라고 얘기하는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세 가지를 합쳐놓은 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상기체인 경우에만 오차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만족시키는 법칙이다. 그리고 이걸 왜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기체라고 얘기하는 집단이 있어요. 어떠한 기체 집단이 있는데 그 기체 집단의 물리적인 특성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이 한 20명 있어. 20명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특성을 갖다가 그 반의 특성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뭘 설명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다. 근데 여기 한 20명 앉아있는 우리 반의 특성을 설명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학생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건 시간 낭비죠.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뭐 수학 성적의 평균이 얼마고 물리 성적의 평균이 얼마고 화학 성적의 평균이 얼마고 영어의 평균이 얼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고 이런 거 설명하면 반의 특성이 설명이 되죠. 기체도 마찬가지예요. 일몰계의 기체의 집단이 있을 때 그 기체의 집단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체의 상태, 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N, P, V, T라고 얘기하는 4개의 변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몰수, 그 다음에 압력, 온도, 부피 이런 걸 설명하면 기체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의 공식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들이 연결되어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리량들은 그 자체가 변수이자 또한 함수이기도 하죠. 무슨 얘기냐? P를 정리하면 V분의 nR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V, N,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어떠한 함수이기도 해요. 동시에 압력은 P를 결정하고 압력은 N을 결정하고 압력은 부피를 결정하는 변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상태 함수라는 용어를 가지고 표현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성질이자 동시에 함수이기 때문에 상태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기억을, 네,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상수 아까 나왔었고, 기체상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체상수는 어떻게 된다? 볼츠만 상수에다가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를 갖다 곱해주게 되면 이게 기체상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식을 유도하거나 그랬을 때 종종 사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기체상수다. 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의 비례상수가 기체상수인데 이건 볼츠만 상수의 아보가드로 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제한된 조건, 어떤 조건일까? 이상기체에 가장 가까운 조건이죠. 이상기체에 언제 가까워지죠? 인력이나 반발력은 인력도 그렇고 반발력도 그렇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무조건 커져요. 멀어지면 약해지고. 당연히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인력에 의한 효과와 반발력에 의한 효과가 없어지고 이상기체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몰 부피가 낮을 수 있는 조건. 그게 어떤 조건입니까? 온도가 높거나 압력이 낮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와 가장 근사하게 행동한다. 자, 그 다음에 돌톤의 분화법칙. 돌톤의 분화법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모든 기체가 100% 만족시키는 법칙이 아니라 이상기체인 경우에만 100% 만족시키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돌톤의 분화법칙도 이상기체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실제 기체는 어떻게 된다?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만족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지금 어떠한 용기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A 기체를 NA 몰개, 그 다음에 B 기체를 NB 몰개, C 기체를 NC 몰개를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부피 V인 용기에. 그때 A가 NA몰, B가 NB몰, C가 NC몰이 있을 때 나타나는 압력을 P 토탈,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A만을 집어넣었어요. A만 NA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NA개의 기체 입자가 부피 V의 용기 안에 들어갔을 때 온도 T에서 나타내는 압력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A의 부분 압력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혼합기체에서 A 성분 기체만 따로 뽑아서 집어넣었을 때 그 용기 내에서 A가 나타내는 압력, A의 부분 압력이죠. 그 다음에 B의 부분 압력은 뭐죠? 여기에 A 드러내고 뭐만? 이제 B만 채워요. 그러면 B만 NB 몰개가 들어있을 때 나타내는 압력, 그걸 B의 부분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B도 드러내고 이제 C만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NC개의 그 기체 입자가 들어있을 때 얘네들이 용기 내에서 나타내는 압력, 즉 A만 따로 집어넣었을 때의 압력을 A의 분압, B만 따로 집어넣었을 때의 B의 압력을 B의 분압, C만 따로 집어넣었을 때에 나타내는 압력을 C의 분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A, B, C를 모두 집어넣었을 때 나타내는 전체 압력은 무엇과 같다? 바로 따로따로 각 성분을 집어넣었을 때의 압력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을 돌톤의 분압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실 근데 이 돌톤의 분압법칙을 잘 들여다보면은 뭐냐면 P는 이코르 V분의 nRT고 만약에 이게 혼합기체예요. 혼합기체이고 이것이 각 성분기체가 A는 NA몰, B는 NB몰, C는 NC몰만큼 있을 때 이따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혼합기체를 집어넣으면은 압력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에 혼합기체의 전체 몰수, 즉 NA, NB, NC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나눠서 쓰게 되면 V분의 NART 플러스 V분의 NBRT 그 다음에 플러스 V분의 NCRT로 표현이 돼요. 근데 V분의 NART가 뭐죠? 용기의 부피가 V이고 온도가 T일 때 기체 A만 집어넣었을 때의 전체 기체 A가 나타내는, 독립적으로 나타내는 압력, 이 얘기를 하죠. 즉, 바로 뭐냐? A의 분압을 얘기를 해요. 요건 B의 분압이 되고, 요건 C의 분압이 되겠죠. 그래서 표현이 된 게 사실은 돌톤의 분압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 돌톤의 분압법칙을 사용할 때 내가 무슨 공식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V는 이코르 nRT라는 공식서부터 시작이 됐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한마디로 돌톤의 분압법칙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기체여야 된다? 이상기체여야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기체는 어떠하다? 돌톤의 분압법칙을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만족을 시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돌톤의 분화 법칙도 역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기체일 때만 100% 만족시키는. 자, 그 다음에 돌톤의 분화 법칙을 물리화학에서 표현을 할 때는 요거보다는 좀 더 그럴싸한 형태로 표현을 해요. 어떠한 형태로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PA를 P로 나눠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V분의 NaRT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V분의 Na 플러스 Nb 플러스 NcRT가 되죠. 그러면 RT 공통, VV 공통이 되면서 이게 Na 플러스 Nb 플러스 NC분의 Na 혹은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그마 ni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시그마 ni가 뭡니까? 개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 입자의 총 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공식은 뭐가 되는 거죠? 기체 입자의 총 몰수 중에서 A 기체가 차지하는 몰수 B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몰 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PA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느냐? XA에다가 P 토탈을 곱해준 것과 같다. 그래서 돌톤의 분화 법칙을 좀 더 그럴싸하게 표현을 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돌톤의 분화 법칙의 물리화학에서 얘기하는 돌톤의 분화 법칙의 일반적인 표현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성분 기체의 전체 압력에다가 무엇을 곱해주면 A 기체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그것이 A 기체의 분합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돌톤의 분화 법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별두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기본 공식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공식이 되는 겁니다. 기본 공식도 모르면 나머지 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돌톤의 분화 법칙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상기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실 이상기체에 대해서 뭘 더 배운다라는 거는 사실은 낭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기체로 우리가 관심의 초점을 갖다가 넘길 거예요. 실제 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기체가 되겠느냐? 이상기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력이 없는 기체죠. 그럼 실제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력이 존재하는 기체가 되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실제 기체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실제 기체는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분자 간 상호작용력이 존재하는 기체예요. 그러면 분자 간 상호작용력을 묘사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근사식이 뭐냐? 여기에 보이는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장 널리 사용을 합니다. 자, 아까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력이 존재하면은 입자가 무엇을 받게 되죠? 인력이나 반발력 같은 힘을 받게 되고, 힘을 받는 순간 뭐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없어요. 반면에 실제 기체는 인력이나 반발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기체가 받는 인력이나 반발력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곡선으로 묘사해낸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레나드 존스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식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R이라고 얘기하는 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예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변했을 때 얘가 받게 되는 인력이나 반발력에 의한 평균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녀석은 인력이나 반발력을 모두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R의 거리에 12승에 반비례한다라고 나와 있고 앞에 부호가 양수인 부분이 있어요. 이 녀석이 반발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R에 6승에 반비례한다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항을 갖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플러스 반발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합을 해서 토탈 위치 에너지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힘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까? 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둬요. 뭐 별표를 칠 필요까지는 없는데, 에너지하고 힘 사이의 상관관계, 이건 힘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예요.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게 되면 그게 뭐냐? 그 포인트에서 뱉게 되는 R자 심, 인력이나 반발력을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얘가 받게 되는 R자 심의 크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나타내는 값, 그 앞에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그 포인트에서 받는 심의 크기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심이 음수가 나와 이 녀석은 R자 인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심은 백하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있어요. 그래서 심이 양수가 나오면은 R자 반발력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게 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탄성 에너지 있죠? 탄성 에너지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돼요? 2분의 1 kx의 제곱, 이것이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를 얘기를 하죠. 자, 이 탄성 에너지를 내가 이제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탄성 에너지를 거리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일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kx죠. 이게 뭐예요? 바로 탄성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때 이것을 거리에 대해서 미분하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그게 R자 심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 있는데 레나드 존스 포텐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이쪽 영역을 봅시다. 이쪽 영역을 집어넣었을 때 거리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이 VR을 거리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럼 뭐가 나오죠?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죠. 자, 이쪽 영역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R자 반발력을 받게 된다. 아니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울기가 양수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심이 뭐가 나옵니까? 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R자 인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영역,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에서 이쪽 영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울기가 뭐가 나오죠? 음수가 나오죠.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면 심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R자 반발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랗게 칠한 영역에서는 R자 인력을, 그 다음에 빨갛게 칠한 영역에서는 R자 반발력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이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를 보세요. 이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는 뭐죠?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에서의 기울기는 뭐죠? 0입니다. 기울기가 0이란 얘기는 힘이 뭐란 얘기죠? 0이란 얘기예요. 인력도 반발력도 안 받는 균형 포인트란 얘기죠. 이 포인트에 입자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쪽에 입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로 끌려오겠죠. 즉 무슨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가까워진다. R자 인력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에 입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으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고에너지 상태죠. 에너지를 낮추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에너지 미니멈 상태로 가려면 일로 가야 되죠. 거리가 멀어져야 되죠. 자발적으로 반발력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얘기하는 게 인력이나 반발력을 받고 있는 입자에 대한 상호작용력, 포텐셜 에너지를, 상호작용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거리에 6승에 반비례하면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받는 것은 인력에 의한 에너지를, 그 다음에 거리에 12승에 반비례하면서 플러스 기호를 갖는 부분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거리고 여기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인력에 의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 같은 경우는 거리에 6승에 반비례하면서 마이너스 값을 갖고, 그 다음에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리에 12승에 반비례하면서 플러스 부호를 가져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과 이것의 합이죠. 이런 식의 양상을 가 있는 것, 이것을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한 번쯤 여기서 이 레나드 존스 포텐셜의 특성에 대해서 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4 입실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입실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면 여기 지금 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를 입실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뭐다? 우물의 깊이예요. 그래서 이 레나드 존스 포텐셜에서 4 입실론에서 입실론은 우물의 깊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 포인트가
에너지 제로가 되는 포인트죠.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제로예요. 제로 에너지가 되는 포인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시그마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림에다 넣어보면 돼요. 이 공식에다가 R에다가 시그마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이거 시그마분의 시그마 되죠? 1이죠. 얘도 뭐가 돼요? 시그마분의 시그마가 되죠? 1이죠. 1-1은 뭐예요? 0이죠. 그래서 에너지 제로가 되는 포인트, 그게 시그마라고 얘기하는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 뭐가 나오죠? 2의 6분의 1승 곱하기 시그마다라고 나오죠. 이게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갖다가 한번 미분하는 거죠. VR을 R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리고 0이 나와요. 이게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되면은 포텐셜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 극소값에서의 R의 위치가 나오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R이 얼마냐? 2의 6분의 1승의 시그마에 해당이 돼요.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궁금하면 해보세요. 근데 이게 뭐 시험 문제에 나올 정도까지 내용은 아니라서 내가 여기서 유도를 하진 않을 텐데, 이런 걸 집에 가서 유도해보는 거, 이거 다 하나하나 연습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시험 문제가 주관식 문제죠. 근데 주관식 문제 풀다 보면은 뭐가 최대가 되는 포인트 구해라, 뭐가 최소가 되는 포인트 구해라. 나중에 양자역학 가면 그런 거 되게 문제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함수가 있을 때 그거 미분해서 0이 되는 포인트 찾는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쯤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에너지 미니멈이 되는 포인트의 위치, R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R을 계산을 하는 건데, 딱 요거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자, 이런 것들이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다. 실제 그래서 분자와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력은 저러한 곡선을 가지고 묘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압축인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요. 즉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어떻게 다른지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덱스 역할을 하는,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차이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덱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압축인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축인자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러면 압축인자를 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압축인자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PV를 nRT로 나누어 준 것이에요. 이거 1인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1이죠. 어떤 경우에만? 이상기체인 경우에만. 이상기체는 이 값이 항상 1이에요. 온도가 얼마든 압력이 얼마든 그리고 현재 부피가 얼마든 몰수가 얼마든 상관없이 이상기체는 항상 1입니다. 그래서 압축인자를 보면은 이쪽이 압축인자고 한쪽이 압력이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상기체예요. 이상기체는 온도, 압력에 상관없이 항상 압축인자 값이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기체인데 실제 기체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식의 양상을 갖다가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덱스가 뭐냐? 바로 압축인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의 실제 기체는 항상 이런 식의 양상을 가져요. 이 양상의 특징이 뭐냐? 낮은 압력에서는 압축인자 값이 이상기체보다 작아요. 그런데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실제 기체의 압축인자 값은 이상기체보다 큰 값을 갖는 항상 이와 같은 양상을 갖는 것이 실제 기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압축인자의 의미를 갖다가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자, 지금 압축인자의 정의를 Z는 PV 오버 nRT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P는 실제 기체의 압력, V는 실제 기체의 부피, N은 실제 기체의 몰수, T는 실제 기체의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식을 정리해 봅시다. N은 이쪽으로 올려보내요. 그리고 P는 아래쪽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돼요. 그럼 이거는 뭐죠? 실제 기체의 부피를 실제 기체의 몰수로 나눠놓은 거죠. 그럼 부피를 몰수로 나눠주면 이게 뭡니까? 몰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 실제 기체의 몰 부피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PV는 이코로 nRT죠. 이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그 중에 RT를 P로 나눠줘요. 그러면 RT를 P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면 N분의 V가 돼요. 어디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한마디로 RT를 P로 나눠준 것은 무엇과 같다? 몰부피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몰부피? 이상기체의 몰부피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인자는 실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이상기체의 몰 부피와 실제 기체의 몰 부피 사이에 몇 대 몇의 비율을 관계를 갖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압축인자가 1.1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실제 기체의 부피는 이상기체의 몰 부피에 비해서 1.1배에 해당되는 몰 부피를 갖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축인자가 0.8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실제 기체의 몰 부피는 이상기체의 몰 부피의 80%에 해당되는 부피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 사이의 몰 부피의 비율을 보여줄 수 있는 값,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압축인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압축인자를 갖다가 도시를 하게 되면은 항상 낮은 압력에서는 실제 기체의 압축인자가 이상 기체보다 작고 높은 압력에서는 실제 기체의 압축인자 값이 이상기체의 압축인자보다 크다. 즉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기체의 몰 부피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하고 상관 있는 거냐?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레나드 존스 포텐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레나드 존스 포텐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력은 거리의 6승에 반비례하고 반발력은 거리의 12승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여기서 압력이 이쪽으로 가면은 압력이 낮아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압력이 증가하죠. 자, 여기가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예요.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에서 요 부피가 큰 쪽, 부피가 큰 쪽이라는 얘기는 부피가 크다라는 얘기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압력이 낮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압력이 낮으면 몰 부피가 팽창하겠죠. 그래서 요쪽 거리가 먼 쪽이죠. 그래서 그리고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먼 영역, 굳이 얘기한다면 부피가 압력이 낮은 영역을 얘기를 해요. 이쪽에서는 무슨 힘이 지배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인력이 지배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인력이 지배하면 인력은 부피를 팽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까? 부피를 압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까? 압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죠. 따라서 이쪽 영역에 있을 때, 즉 낮은 압력에 있을 때는 어떠하다? 이상기체의 몰 부피가 Vm 이상하고 실제 기체 Vm 실제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작을 거다?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더 작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낮은 압력에서는 누구의 몰 부피가 더 작다?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더 작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즉 부피가 수축이 되면, 즉 압력이 상승하면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얘가 이쪽 영역으로 가죠. 이쪽 영역은 누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반발력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발력은 기체를 팽창을 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죠. 따라서 이쪽 반발력이 강한 영역에서는 뭐가 더 커지게 된다?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기체에 비해서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리가 멀 때는 이상기체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알짜 인력의 영향을 받아서 부피가 작아져요. 근데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거리가 가까워지고 반발력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서 몰 부피가 팽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패턴을 갖게 되더라. 자, 요게 이제 압축인자의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압축인자는 무엇을 상징한다? 이상기체의 몰 부피와 실제 기체의 몰 부피 사이의 비율을 상징한다. 압축인자가 1.5다. 무슨 얘기죠? 같은 조건에서 실제 기체의 몰 부피는 이상기체의 몰 부피의 1.5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 그 다음에 항상 압축인자는 낮은 압력하에서는 실제 인력의 지배를 받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보다 낮은 압축인자를, 그 다음에 높은 압력하에서는 반발력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비해서 큰 몰 부피를 갖는, 즉 압축인자 값이 1보다 큰 이런 조건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연히 이 포인트는 어떻게 되죠? 압축인자가 1이죠.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때는 우연히도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얘가 우연히도 이상기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압축인자가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당연히 행동하는 양상이 달라지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쪽이 Z고 이쪽이 압력이고 값이 1일 때 어떤 녀석은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고 또 어떤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는 녀석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동일한 온도 조건이에요. T는 일정하다. T는 동일한 상태에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하다? 해당하는 곡선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압축인자 곡선은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게 A 기체고 이게 B 기체예요. 그러면 두 개의 기체 중에서 좀 더 분자량이 가볍고 그래서 인력이나 반발력이 좀 더 작은 녀석은 누구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A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좀 더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하고 있죠. 어떤 게 이상기체에 가까울까? 인력이나 반발력이 적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겠죠. 반발력이 적다라는 얘기는 기체의 몰 부피가 기체 입자 한 개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고 인력이 작다라는 얘기는 판대와 발사 상호작용력이 작다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분자량이 작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가 B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분자 사이즈나 분자량이 작은 좀 더 가벼운 녀석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압축인자의 일반적인 행동 양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압축인자가 온도에 따라서도 변해요. 같은 기체예요. A라고 얘기하는 기체를 갖다가 가지고 이제 하는데 압력, 압축인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죠. 자, 이 녀석이 온도 T1일 때는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이제 온도를 조금 올렸어. 온도를 조금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T1과 T2를 비교해 보면은 T1보다는 T2가 좀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즉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압축인자가 점점 1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갖다가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특정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하는 온도가 있어요. 보일 템퍼레처에 도달하면 T는 이퀄 TB.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하는 온도가 뭐냐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녀석이 거의 1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1이냐? 그건 아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1보다 항상 큰 값을 보이는데 1에 그 무한히 근접하여 있는 형태를 보여줘요. 이런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일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보일 온도는 아마 T1, T2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에 도달하면은 보일 온도에 도달하면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에 가장 가까운 행동 양상을 보인다. 보일 온도는 물질의 고유 특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실제 기체마다 다 틀려요. 메탈의 보일 온도 틀리고 그 이산화탄소의 보일 온도 틀리고 수소의 보일 온도 틀리고 기체마다 다 틀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온도를 조금 더 올렸어요. T3까지 올렸어요. T3는 보일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예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때 배우기를 온도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보일 온도에 도달한 상태에서 이상기체에 가장 가깝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 보일 온도보다도 온도를 더 높여주면은 어떻게 행동 양상을 가질까? 답은 이겁니다. 오히려 이상기체에서 더 멀어져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보일 온도에 가장 가까울 때 이상기체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보일 온도가 상온보다 무지하게 높은 온도예요. 수소나 헬륨은 상온보다 조금 낮습니다. 보일 온도가. 그렇지만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기체는 보일 온도가 상온보다 무지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보일 온도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 더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이상기체로부터 멀어져요. 어떤 방향으로 멀어지느냐? 이렇게 멀어집니다. 항상 압축인자 값은 1보다 큰 상태에서 이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멀어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까지는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뭐가 올라가죠?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운동 속도가 증가해요. 운동 속도가 증가하면 어떠한 현상이 증가할까? 얘네들이 충돌 빈도수가 증가해요. 자, 좁은 공간 내에 온도가 높아. 운동 속도가 증가하니까 얘네들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지들끼리 충돌을 많이 하겠죠. 충돌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 반발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이벤트는 뭐죠? 매우 근접해서
엄청난 양의 반발력에 의해서 되튀어나가는 현상이 충돌이죠.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충돌 빈도수가 상승하고 반발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반발력에 의한 효과가 압도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Z값이 1보다 크면서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상기체로부터 멀어지는 양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압축인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뭘 보게 될 거냐면은 판데어발스 기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판데어발스 기체는 실제 기체, 사실은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아니지만, 실제 기체를 묘사하는 근사적인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뭘 배우게 될 거냐면, 판데어발스 기체에서의 보일 템퍼레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스페셜한 토픽으로 조금 이따 빼서 보게 될 것이고, 일단은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어요.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가 다르니까 실제 기체의 행동 양상을 묘사하기 위한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이상 기체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만 있으면 온도, 압력, 부피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기체는 어떻죠? 인력이나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벗어나겠죠.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정하는 형태로 공식을 변화시켜야지만 우리가 실제 기체의 행동 양상을 묘사할 수가 있어요. 실제 기체의 행동 양상을 묘사하는 공식으로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게 뭐냐면 비리얼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리얼 상태 방정식. 자, PV는 이코르 nRT죠.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여기서 n을 V로 나눠주게 되면 n분의 V에다가 RT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피를 몰수로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곧 뭐에 해당이 되죠? 몰 부피죠.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PVM은 항상 RT라고 얘기하는 상수값과 1:1 대응관계를 가져요. 근데 이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와 달리 행동을 하겠죠. 그걸 어떻게 보정을 하느냐? 여기에다가 요 뒤에 부분 없애고 요것만 해주면 뭐죠? 요게 이상기체예요. 근데 그 뒤에다가 뭔가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해주게 되느냐? 자,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와 달리 반발력의 영향을 받아서 몰 부피가 팽창하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벗어나는 정도를 여기다가 더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더해주느냐? 당연히 이게 일승만 가지고 보정을 해주게 되면 공식이 너무 단순하죠. 곡선을 제대로 보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P의 제곱 형태, P의 3승, P의 4승, P의 5승 이런 것들을 쫙 계속 항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실제 기체의 행동 양상하고 가장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P의 몰로 전개를 하면 P의 무한대승까지 전개를 하면 가장 정확한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이 뒤에 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식은 정확해지겠지만 어떻게 된다? 식이 점점 복잡해지는 양상을 갖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때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봐요. 한 3승이나 4승까지만 해놓고 나머지 무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을 우리가 전개식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비리얼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B-라든지 C-라든지 D-라든지 이런 계수가 있죠. 이걸 비리얼 계수라고 얘기하고 비리얼 계수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헬륨이냐, 네온이냐, 이산화탄소냐, 메탄이냐에 따라서 비리얼 계수값이 다 달라져요. 그 다음에 저기에 나왔지만 비리얼 계수값은 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온도의 함수이며 동시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을 갖는 것이 비리얼 계수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비리얼 계수는 어떻게 할까?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을 실험을 통해서 구해놓고 난 다음에 실험에 의해서 구해진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과 가장 근사하려면 B-C-D- 값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컴퓨터 피팅에 의해서 맞추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한마디로 실험값에다가 때려 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험 결과가 있다면 그 실험 결과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피팅에 의해서 결정이 된 비리얼 방정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비리얼 방정식의 약점이 있죠. B-C-D- 이러한 값이
실험에 의해서 단순히 피팅을 해서 때려 맞춘 값이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잘 들어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P하고 몰 부피하고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죠?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갖죠. 그래서 P에 대해서 전개를 할 수도 있지만 몰 부피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에 의해서도 묘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리얼 방정식은 P의 1승, 2승, 3승 형태로 전개된 형식도 있고 몰 부피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형태로 전개된 것도 있다. 두 가지는 다 똑같이 비리얼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보일 템퍼레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죠. 보일 템퍼레처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보일 템퍼레처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비리얼 방정식에서 보일 템퍼레처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걸 갖다가 이제 비리얼 방정식에서의 보일 템퍼레처,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를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했었죠. 실제 기체에서의 보일 템퍼레처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느냐, 요거를 갖다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압축 인자를 갖다가 압축 인자라고 얘기를 압축 인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압축 인자 같은 경우는 PV분의 nRT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PVM을 갖다가 RT로 나눠준 거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은 압축 인자 Z는 여기서 비리얼 방정식,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P에 대한 비리얼 방정식을 쓰게 되면은 PVM over RT가 어떻게 표현이 돼요? RT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게 되면은 1 플러스 B 다시 P, 그 다음에 C 다시 P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비리얼 방정식상에서의 압축 인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리얼 방정식상에서의 압축 인자예요. 자, 이 압축 인자를 우리가 뭐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거냐면은 P에 대해서 미분을 갖다가 해줄 겁니다. P에 대해서 압축 인자 Z를 P에 대해서 편미분할 거예요. 지금 P에 대해서 전개가 되어 있으니까 P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되느냐면 당연히 요거는 B 다시, 그 다음에 요거는 2C-의 P, 요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P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요와 같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가 있느냐면은 아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압력을 갖다가 압축인자에서 실제 기체니까 지금 여기가 Z고 여기가 1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식의 양상을 보여주죠. 요 곡선을 갖다 따를 거예요. 요 곡선에서 P를 영기압 쪽으로 보내줘요. 즉 리미트 dP가 0으로 갈 때, P가 0으로 갈 때 파샬 P분의 파샬 Z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나오죠? 요 식에서 P가 0이 돼요. 압력이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요쪽 극단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쪽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요것도 0이고 당연히 P의 제곱항도 0이고 P의 3승항도 0이고 뒤에 P의 항에 관련된 항들이 몽땅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나와요? B-가 나오게 되겠죠. 즉 압축 인자를 비리얼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실제 기체가 있을 때 얘를 갖다가 P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난 다음에 압력을 영기압 쪽으로 수렴을 시키게 되면은 그 기울기가 뭐하고 똑같아진다? 이게 B-하고 똑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었듯이 이 B-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체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B-T는 이코로 즉 온도 T에서의 B- 값이 0이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얘가 플랫하게 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상기체와 가장 가깝게 행동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일 템퍼레처라고 비리얼 방정식상에서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온도가 TB일 때 B- 값이 0이 되는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비리얼 방정식상에서의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리얼 방정식상에서의 보일 템퍼레처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B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바뀌지만 같은 기체에서 온도에 따라서도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온도에 따라서 이 녀석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낮은 온도에서는 이렇게 곡선이 나오죠. 여기서는 접선에서의 기울기, P는 이코로 연기압에서의 기울기가 뭐가 나오죠? 음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보다 매우 높아요. 그럼 여기서는 양수가 나오죠. 근데 보일 템퍼레처에서는 이게 플랫하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의 그 비리얼 방정식상에서의 보일 템퍼레처는 뭐가 된다? 바로 B- 값. 즉, 첫 번째 비리얼 계수값이 0이 되는 온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요거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그래서 그 보일 템퍼레처는 B-가 0이 되는 온도, 그것을 보일 템퍼레처가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실제 기체를 이제 내가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축시킬 때 실제 기체가 있는데 걔를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을 가해요. 즉 등온선을 따라서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양상을 보여주느냐는 얘기예요. 이상기체는 간단해요.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이 만약에 압력이고 이쪽이 부피라 그러면은 이상기체는 어떻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상기체예요. 근데 실제 기체는 이런 곡선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곡선을 따르느냐?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은 곡선 양상을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 기체의 등원 곡선이 어떤 양상을 갖느냐를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이상기체와는 좀 다른 형태를 갖는데 어떻게 다른 형태를 갖느냐? 네,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들 첫날 수업도 달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1시간 단위로 뚝뚝 끊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을 갖다 하도록 해보도록 합시다.